안녕,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학 가이더 니줄라꼬야. 오늘은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을 들고 왔어. 이 작품도 춘향전처럼 19세기에 판소리로 구전되던 것을 소설 버전으로 출판한 거야. 역시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거의 초기작으로 평가받는 1860년에서 80년경 출판 추정되는 경판본, 즉 한양 버전 위주로 얘기할게. 여러분은 어린 시절 동화 버전을 통해 스토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소설 전문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동화 버전은 내용이 꽤 많이 생략되고 권선징악의 교훈적 얘기로 귀결하기 때문에 줄거리가 뻔하고 고전은 역시 재미없다고들 생각하지. 학교에서도 교과서 쪽수의 한계와 수업 시수 부족으로 일부분만 제시하고 입시 효율성을 위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이 있어서 학생이 스스로 재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이야. 그래서 니줄라꼬는 여러분이 원문을 찾아 읽어보고 싶도록 흥부전의 실체를 해부하는 가이드를 마련했어. 그럼 시작해보자. 흥부전 스토리는 크게 박을 타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는데, 전반에는 놀부의 폐악질과 흥부 일가의 쫓겨남, 가난 서름이 중점으로 묘사되고 있어. 대부분은 놀부가 단지 욕심 많은 인간 정도로 알 텐데 악행을 한번 읊어보자면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이 아픈 놈 뺨 때리기, 초상난데 가서 춤추기,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길 가운데 함정 파기, 잠든 놈에게 뜸질 등 한때 고전을 새롭게 바라보자는 시도로 흥부는 착하지만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놀부는 나빠도 악착같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재평가하자는 유행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착하지만 가난하게 사느니 악해도 부자 놀부가 낫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 같아. 근데 사실 놀부가 부자가 된 데는 상속받은 집과 땅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지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야. 농경제에서는 땅이 곧 공장인데 출발선에서 땅을 갖고 시작하느냐 없이 시작하느냐는 천지 차이잖아. 그렇다면 놀부는 어떻게 상속재산을 독차지했을까? 단지 심술을 부려서? 그럼 흥부는 왜 가만히 참고 있을까? 바보같이 착해서일까? 가끔 뉴스를 보면 형제간에 상속재산 다툼하다가 소송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친족 살인이 벌어지는 사건이 나오지. 재벌 가족끼리는 물론이고 몇 억 안 되는 돈에 혈연을 끊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정말 많아. 이건 인류사에 사유재산이 생기면서부터 지속해온 문제야. 어릴 때는 부모의 애정을 두고 경쟁 질투하고, 커서는 상속재산을 놓고 갈등하는 거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자. 만약에 몇십억, 몇백억의 상속권이 있다면 우리 형제는 정말 안 싸울까? 이런 걸 윤리문제라고 해. 조선 건국 후 4대부 입법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회 사상을 주입해서 교화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리고 17세기 중반 이후가 돼서야 이 기획이 시골까지 스며들었지. 그러자 재산 균등 분배에서 장자 절대 우위의 상속, 즉 큰아들이 제사를 담당하는 대신 상속을 거의 다 가지는 제도로 변화했어. 그럼 동생들은 어떻게? 그건 큰형이 알아서 도와주면 된다고 주입했어. 이건 형이 동생에게 베푼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게 늘 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지. 한때는 보는 눈이 많아서 잘 지켜지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18세기 이후 생산력과 시장이 발전하고 화폐가 유통되면서 신분보다 돈이 중시되는 세상에 오자 점점 이런 윤리가 깨지기 시작해. 싸우지 말라고 만든 장자상속 제도를 악용해 동생을 저버릴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선 형제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 판소리 흥부가는 딱 그 시기에 창작됐던 거야. 흥부를 내쫓는 장면에서 놀부는 나는 장자라서 매년 제사를 지내야 하니 논밭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 세간살이도 원래 장자가 더 가지는 거라는 명분으로 흥부에게는 70살 된 노비 한 명, 쓸모없게 된 가구 몇 개, 안 먹는 반찬 몇 개 주고 끝이야. 흥부 가족은 청천벽력이지. 그날로 한 푼도 없이 길바닥 인생이 된 거야. 여러분에게 한겨울에 집과 돈 없이 혼자 살아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 방법이 있어? 이건 당장 나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거든. 쫓겨난 흥부 부부가 집을 지었는데 기지개를 펴면 발이 마당으로 나가고 머리는 뒷곁으로 보이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길 지나가던 이가 엉덩이 좀 넣으라고 불평하더라. 자식들을 입힐 옷이 없어 멍석을 덮어 얼굴만 내놓았다. 과장된 묘사이긴 하지만 굶는 건 기본이고 생존의 기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한 끼 굶으면 괴팍해지고 두 끼만 굶어도 현기증에 쓰러질 것 같은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한데 흥부는 요즘 뉴스에서 보는 극단적인 사건처럼 형을 살해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아. 형과 달리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기에 성리학 사상을 학습하고 내면화한 인물이거든. 이런 성격 때문에
때문에 놀부와 흥부의 대립은 단지 선악의 갈등이 아니라 최상의 수익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근대 실용 경제적 관념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도덕 경제의 전통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생산수단인 땅이 없는 흥부는 몸뚱이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수밖에. 이런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 흥부 부부의 노동을 보자면 아내는 키질, 술거르기, 초상집, 제복짓기, 제사집, 그릇 닦기, 흥부는 가래질, 젖붙임, 전답, 농갈기, 목화갈기, 이역엮기, 보리치기, 시초 배기 등 하루를 그저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푼돈으로 눈물겨운 노동을 하고 있어. 놀부가 중소기업쯤의 사장님이라면 흥부는 계약서도 없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랄까? 경판본 버전의 경우 박을 타는 장면이 총 분량의 60%나 되는데 온갖 재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환상적 장면이 흥부전의 하이라이트란 뜻이야. 하지만 실상 우리는 박에서 뭐가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먼저 흥부의 박 타는 장면을 보자. 의식주 기준으로 중요도를 따지면 집, 오곡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이 세간, 비단이야. 그런데 그 외에도 생필품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각지의 명산품과 한양의 풍물들이 나와. 게다가 불로장생의 약과 미녀 양귀비를 첩으로 삼으라는 성적 욕망까지 제시하고 있어. 물론 흥부 아내가 이건 참지 않지. 양귀비를 밥보다 못한 존재라며 비판을 해. 이 경판본에는 19세기 당시 서울의 소비 도시화 및 유흥 현실이 반영되었고, 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도시 삶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독자들의 관심, 취향, 소유욕이 투영된 것들이야. 이건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현상이야. 상업이 발전한 대도시에는 반드시 무력과 유흥이 발생한다는 것. 흥부전은 표면상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루지만 기저에는 이런 도시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자, 다음으로 놀부박의 내용물을 보자. 놀부박에서는 크게 유흥적, 오락적 성격의 내용물과 수타라는 내용물로 나뉘는데, 유흥적 성격, 즉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 받기를 하는 축으로는 가약고장이가 악기를 연주하고 대가로 백냥, 사당패가 대중가요 몇 곡 들려주고 땅문서를, 등짐꾼이 요지경을 펼쳐 보여주고 500냥을 빼서. 참고로 요지경은 당대의 미녀들을 환각적으로 전시해 보여주고 일시적 쾌락을 느끼게 하지. 놀부박에서는 징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락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당시 서울에서 유명했던 예능인 집단에 대한 민중의 경험이 반영된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뺏어간다는 것은 오락을 즐기며 돈을 탕진하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음을 은유하는 거고, 이 오락 장면이 놀부에게는 큰 불행이지만 판소리를 듣고 있던 관객들은 얼마나 신났겠어. 요즘으로 치면 올스타 총출동 콘서트 같은 느낌이잖아. 다음 수타라는 박으로는 상역군이 등장해 난데없이 누가 죽었으니 재물을 바치라 하고, 또 양반이 등장해 횡포를 부리며 놀부더러 자기 종이라며 오줌을 지리도록 때리다가 5천냥을 뜯어. 또 왈자라는 요즘으로 치면 룸살롱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가 잠깐의 유흥을 준 뒤 변이 지리도록 두들겨 패서 5천냥을 뜯어가. 특히 비현실적으로 거대한 몸집의 장비가 등장해서는 놀부의 육체 노동을 강요하는데, 이쯤 되면 놀부가 거의 돌아버려. 비역질이라니. 이를 목격한 놀부 자식들은 기절하고 걔는 자빠져 똥을 쌀 정도래. 비역이 뭔지는 내 입으로 말 못해. 이렇게 놀부 박 대목을 통해 악인은 망해도 싸다는 방위성과 부정축제한 기득권들에 대한 민중의 보상심리를 볼 수 있어. 한편으론 놀부 같은 부자도 순식간에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비유로서 도시의 삶이 내재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심을 보여주고 있지. 서울은 돈으로 살고 지방은 농업으로 산다라고 했던 당시 관료의 말처럼 지금도 역시 도시란 돈 없으면 늘 불안한 공간이지. 자, 이제 마지막 박이 남았어. 여러분이 이만큼 당했다면 또 박을 썰어보고 싶을까? 그런데 놀부는 식구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기어이 또 썰어. 놀부는 왜 이럴까? 이는 인간의 한탕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도박 맛을 한번 보면 거덜나도 본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코인이나 주식 한탕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런 마지막 박의 결과는 뭘까? 바로 화산처럼 폭발해 집을 뒤덮는 똥 워터밤. 돈의 축적 과정이 부패하면 구린내가 난다는 표현이 있는데, 기어이 마지막 박을 타는 놀부를 똥이 덮친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돈 욕망에 잠겨버렸다는 뜻이야. 한탕주의의 욕망이 클수록 대가는 똥통 같은 쪽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유하는 것 같아. 흥부전은 다양한 이본만큼 다양한 결말이 있어. 1. 탕진한 놀부가 국어를 나선다 또는 미쳐서 광야를 떠돈다. 2. 놀부가 흥부집에 찾아가니 흥부가 재산을 반으로 나눠주고 위로한다. 3. 놀부가 장비에게 혼나고 있을 때 흥부가 찾아가 대신 용서를 빌어 놀부를 구원하고 놀부가 개과천선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2번의 결말이 1번에서 3번으로, 즉 놀부를 흥부가 감싸고 놀부가 개과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 1번같이 흥부가 돕지 않는 결말에서는 우애는 상호적인
상대적인 것이라 한쪽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놀부 같은 기득권의 패망을 보며 하층민은 보상 심리를 크게 가지게 되지. 드라마 더 글로리 같은 복수극 느낌이랄까? 2, 3번으로 흐를수록 여전히 윤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지배층 사대부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야. 흥부처럼 끝까지 우애를 지키는 윤리적 인간이 많아지는 세상을 바랐을 테니까. 한편으론 변화하는 놀부에게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찾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흥부라면 어떨까? 괘씸한 놀부를 외면할까? 용서하고 포용할까?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상업사회,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어떤 인물을 단순히 선과 악이라는 기준만으로는 평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존의 도덕경제 윤리가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겪던 19세기 민중의 현실을 이만큼 잘 반영한 고전이 있었나 싶어. 부를 얻기 위해 다른 가치를 버려야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당시 독자들은 박에서 나오는 욕망의 대상들을 보며 자신의 욕망과 결핍도 비춰봤을 거야. 마치 SNS를 보며 판타지와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우리처럼 성실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들. 출구가 안 보이니 욜로와 플렉스를 외치며 탕진 잼을 하거나 비트코인 주식의 열광에 영끌로 빚내서 투기하다가 금리 대폭 인상과 주가 폭락으로 실패를 맛보는, 시대가 달라져도 반복되는 가난의 역사적 고리가 있는 것만 같아.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다 보니 거지방이라는 자조적인 깨톡방이 유행하면서 무지출 챌린지도 하고 그렇더라고. 커피 사 마셨다고 써올리면 대역죄인이 된다나? 세상이 왜 어떻게 이럴까? 200년 전에 열광한 소설 흥부전에 왜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암만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에 대한 울분과 질문이 숨어있어. 그건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느라 수고했어. 니줄라꾸는 또 유익한 문학작품을 찾아 돌아올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만감부!